10장. 그가 간 후 경찰이 돌아와 블랙 얘기나 하자며 중얼거렸다. 몇 판 했지만 게임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한 손으로 카드 돌리는 게 신경 쓰인다는 핑계를 대고 그만두었다. 여봐요. 그가 좀 신경 쓰이게 하죠? 조금요. 그는 지독해요. 원래 그래요. 모두들 신경 쓰이게 만들죠. 인류애가 넘쳐 흐르는 목사 같은 인상이지만 돌 같은 강심장을 가졌어. 돌이 맞는 말이네요. 이 도시에서 딱 한 사람만 그를 상대할 수 있어. 그래요? 카츠라는 사람이죠. 들어본 적 있을 거요? 물론 들어봤죠. 내 친구요. 친구 잘 두셨네요? 말하자면 당신은 아직 변호사를 두면 안 돼요. 소환된 게 아니니까 사람을 부르러 보낼 수도 없어요. 경찰식으로 말하자면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태로 당신을 48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여기 나타나면 난 그와 당신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해요. 알겠어요? 내가 그에게 얘기하면 그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수고비를 받는다는 말이네요? 그가 내 친구란 말이죠. 내게 수고비를 주지 않는다면 친구가 아니지.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도시에서 세키이색의 헤드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여봐요. 찬성이에요. 게다가 빠를수록 좋아요. 곧 돌아올게요. 그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내게 윙크했다. 금방 노크 소리가 났고 정말로 카츠가 들어왔다. 작은 체구에 40살 정도 되어 보였다. 얼굴은 가죽 같고 콧수염이 검었다. 그가 들어와 처음 했던 짓은 불드럼 담배 봉지와 갈색 담배종이 한 벌을 꺼내 담배를 마는 일이었다. 불을 붙였는데 한쪽만 반쯤 다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는 담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담배가 그냥 그렇게 입가에 매달려 있는데 불이 붙었는지 꺼졌는지 또는 그가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그냥 눈을 반쯤 감고 앉아 의자 팔걸이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모자는 머리 뒤에 쓴 채 있었다. 그뿐이었다. 나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그건 보기에도 한심한 광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가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잠들었어도 대부분의 깨어있는 녀석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보였다. 내 목구멍에서 뭔지 알 수 없는 덩어리가 울컥 올라왔다. 그건 마치 성스런 마차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날 때려 올라가려는 것 같았다. 경찰은 그가 담배 마는 모습을 마치 카도나가 연속 3회, 카도나는 유명한 서커스 선수입니다. 카도나가 연속 3회 공중회전을 하는 장면인 것처럼 지켜보았다. 경찰은 나가기 싫어했지만 그래야만 했다. 그가 나간 후 카츠는 내게 시작하라는 몸짓을 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험금 때문에 그리스인을 살해했다고 새끼시 말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코라가 나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쓰여진 고소장에 내가 서명하게 되었는지 얘기했다. 내 얘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가 일어섰다. 그가 당신을 제대로 공경에 빠뜨렸네? 거기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코라가 그런 저주받을 짓을 했다고 전혀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나를 부추겼어요. 이제 내가 어떤 빌어먹을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어쨌든 거기 서명하지 말았어야 해요. 가처씨,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녀를 만나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녀를 만날 거요. 알아서 좋을 것만 얘기해 주죠.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어. 그건 내가 처리한다는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법정 소환 때 당신과 같이 있겠소? 아니면 어쨌든 내가 고른 사람이 당신과 같이 있을 거요? 세키시 당신에게 고소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당신 둘 다 변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처리하겠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처리한다는 말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카체씨. 또 봅시다. 그날 밤 그들은 나를 다시 들것에 태워 법정으로 데려갔다. 정식 법정이 아니라 체안판사 법정이었다. 배심원석이나 정인석 같은 것도 없었다. 체안판사가 단위에 앉고 바로 옆에 경찰 몇 명이 있었다. 방을 쭉 가로지르는 긴 책상이 판사 앞에 있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턱을 책상 너머로 걸치고 말했다. 대규모의 관중이 있었다. 실려서 들어가니 사진사들이 내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웅성거리는 소리로도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들것에서는 보이는 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카츠와 함께 앞쪽 벤치에 앉아있는 코라, 한쪽에 떨어져서 서류 가방을 든 녀석들에게 얘기하는 세킷, 금시에 참석했던 경찰과 정인 몇 명이 얼핏 보였다. 그들은 책상 앞 테이블 2개를 붙여 놓은 위에 나를 내려놓았다. 내게 담요를 제대로 덮어줄 때쯤 중국 여자에 관한 소송이 끝났다.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다. 경찰이 그러는 동안 한 젊은 녀석이 내게로 몸을 숙이고 자기 이름이 화이트이며 나를 변호하라고 카츠가 부탁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카츠 씨가 자기를 보냈다고 속삭였다. 경찰이 화가 나서 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코라 파파다키스. 코라가 일어섰다. 카츠가 코라를 데리고 책상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옆으로 지나가다 몸이 내게 거의 닿을 뻔했다. 그런 와중에도 나를 언제나 흥분시켰던 그 냄새, 그녀의 냄새를 맡다니 우스웠다. 코라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다른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몸에 잘 맞았다. 깨끗하게 다려입은 정장에 신발도 닦여 있었다. 눈은 검게 멍들었지만 부기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 올라갔다. 그들이 한 줄로 늘어서자 경찰이 오른손을 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진실, 완전한 진실, 오로지 진실만이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도중에 멈추더니 나를 내려다보며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지 확인했다. 내가 억지로 들어올리자 그는 처음부터 다시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따라서 웅얼댔다. 제한 판사가 안경을 벗었다. 판사는 코라에게 닉 파파다키스에 대한 살인 혐의와 프랭크 체인버스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더불어 폭행죄의 혐의가 있으며 원한다면 어떤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녀가 하는 어떤 진술이든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론 기간이 8일 있으며 법정이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그녀의 변론을 들을 거라고 얘기했다. 긴 연설이었다. 끝나기도 전에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세킷이 시작했다. 자신이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 얘기했다. 그날 아침 내게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았다. 단지 빌어먹게 엄숙하게 들리도록 했다. 이야기를 다 끝내더니 정인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선 구급차 의사가 있었다. 언제 어디서 그리스인이 죽었는지 얘기했다. 그런 다음 부검을 했던 교도소 의사가 왔다. 그 다음 부검의 조수가 와서 금시 기록을 확인하고 치안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사내가 2명 더 왔지만 뭐라고 말했는지는 잊어버렸다. 다 끝났을 때 거의 통틀어서 입증해냈던 건 그리스인이 죽었다는 거였다. 어쨌든 내가 아는 사실이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카츠는 증인들에게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 치안 판사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손을 휘저었고 정인은 그냥 내려왔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그리스인의 죽음을 증명한 후 세킷이 그 사실을 분명히 정리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제시했다. 그는 아메리카 퍼시픽 스테이트 사고 보험사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그리스인이 사고 5일 전에 보험에 들었다고 얘기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그리스인이 병에 걸리면 50주 동안 주당 $25를 받고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마찬가지이며 팔다리 하나를 잃으면 $5,000, 팔다리 둘을 잃으면 $10,000를 받고 사고로 죽으면 거의 미망인이 $10,000를, 철도 기차 사고일 경우 $20,000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마치 보험 상품 선정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치안 판사가 손을 들었다. 필요한 보험에 다 들었소. 치안 판사의 농담에 모두 웃었다. 심지어 나도 웃었다. 그게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킷이 질문 몇 가지를 더한 다음 치안 판사가 카츠에게 고개를 돌렸다. 카츠가 잠시 생각했다. 그가 보험회사 남자에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천천히 말했다. 모든 단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이 소송의 이해 관련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카츠 씨.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걸 근거로 배상금 지불을 피하길 바라죠.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 여자가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죽였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남자를 죽이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를 위험에 고의로 빠뜨렸다고 정말로 믿고 있죠? 남자가 묘한 미소를 띠고 잠시 생각했다. 담례로 역시 단어를 제대로 고르려는 것 같았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카츠 씨, 이런 사건들, 매일 제 책상으로 넘어오는 사기 사건을 수천 건 취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저는 이런 종류의 수사에 있어서 유별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와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해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 분명한 사건을 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걸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카츠씨 실제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됐습니다, 재판장님. 두 혐의에 있어서 그녀의 유죄를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가 법정에 폭탄을 떨어뜨렸더라도 이보다 더 빨리 소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이 달려나왔고 사진사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책상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혔다. 재판판사는 화가 나서 질서를 지키라고 의사봉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끼센 총에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났는데 누군가 갑자기 귀 가까이에 조개 껍질을 들이댄 것 같았다. 코라의 얼굴을 보리고 계속 애를 썼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입가뿐이었다. 계속 실룩거렸다. 1초에 한 번씩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아는 건 남자들이 내 들것을 들어 올렸고 화이트라는 젊은이를 따라 법정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 다음 2개의 홀을 황급히 지나 서너 명의 경찰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화이트가 카츠에 관해 뭐라고 말하자 경찰들이 깨끗이 사라졌다. 들것을 들었던 녀석들도 나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밖으로 나갔다. 화이트가 잠시 주위를 서성거렸다. 문이 열렸고 여간수가 코라와 함께 들어왔다. 화이트와 여간수가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혔다.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다. 할 말을 생각해 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주위를 서성거렸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입이 아직도 실룩거렸다. 나는 계속 침만 삼켰다. 잠시 후 무언가 생각해냈다. 우리가 속았어, 코라. 코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주위를 서성거렸다. 저 카츠라는 녀석은 경찰 앞잡이였을 뿐이야. 경찰이 그를 내게 보내줬어.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속았어. 오, 아니지. 우리는 속지 않았어. 우리가 속았어. 경찰이 그를 내게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차려야 했어. 하지만 몰랐어. 그가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속았지. 당신은 아니야. 아니, 나도 그래. 그가 나도 속였어. 이제 다 알겠네. 왜 내가 차를 운전해야 했는지 알겠어. 지난번에 왜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고 나였는지 알겠어. 그래. 나는 당신이 똑똑해서 반했어. 그리고 이제 보니 정말 똑똑한 걸 알겠네. 우습지 않아? 똑똑해서 반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로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되니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코라? 속았다고. 내가 속았다고 해야지. 당신과 저 변호사한테. 당신이 제대로 쪼아두었지. 내가 당신도 죽이려고 한 것으로 당신이 꾸몄지. 그래서 이 일이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도록 말이야. 그런 다음 내가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당신은 그 일에 전혀 끼어있지 않고. 맞아. 내가 아주 멍청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아. 잘 들어, 프랭크. 내가 끝장났으니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어.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녀에게 얘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립스틱을 바른 코라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을 때 문이 열렸고 카츠가 들어왔다. 나는 들것에서 뛰쳐나가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묶어놓은 터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기서 나가, 빌어먹을 앞잡이야. 당신이 잘 처리했지. 잘도 처리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어떤 놈인지 알겠어. 내 말 안 들려? 여기서 나가. 왜, 뭐가 문제죠, 체인버스? 카츠는 뺏긴 껌을 돌려달라고 울어대는 어린이를 달래는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왜, 뭐가 문제죠? 내가 처리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소. 그건 맞았어.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그땐 오로지 10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듯 어쩌면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가 코라를 바라봤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 이 남자, 아니 이 남자와 당신 둘이 똘똘 뭉쳐서 내가 걸려들고 그는 풀려나게 했더군요. 그도 나만큼 이 일에 깊숙이 개입했으니 이대로 달아나지는 못해요.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걸 다 얘기하겠다고요. 지금 당장 말할 거예요? 카츠는 그녀를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가식적인 표정은 생전 처음이었다. 여봐요. 나라면 그러지 않겠소. 내가 이걸 처리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처리했지. 이제 내가 처리할 거야? 그는 일어나 어깨를 으쓱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발이 크고 목이 붉은 녀석이 휴대용 소형 타자기를 갖고 들어왔다. 책 2권을 밑에 받치고 의자 위에 타자기를 놓고는 바싹 붙어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카츠 씨가 말하는데 당신이 진술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가 찍찍거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진술서요. 코라가 한 번에 2-3 단어씩 경련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 사내가 타자기를 덜거덕거리며 쳐내려갔다. 그녀가 다 얘기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녀가 나를 만났는지, 어떻게 처음에 데이트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한번 그리슨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는지 얘기했다. 경찰이 두어 번 방문에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타자치던 녀석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경사님. 알았어. 끝부분에 이르자 그녀는 보험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보험을 위해 했던 건 전혀 아니었으며 그냥 그를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게 다예요. 그가 진술서를 추렸다. 그녀가 거기에 서명했다. 페이지마다 그냥 머리 글자로 써주시죠. 그녀가 머리 글자를 썼다. 남자가 그녀의 오른손을 들게 하고는 공정인 도장을 꺼내어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 서류를 넣고 타자기를 닫고 밖으로 나갔다. 코라가 문으로 가서 여간수를 불렀다. 이제 됐어요. 여간수가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들 것을 들던 녀석들도 들어와 나를 들고 나갔다. 그들은 서둘렀지만 가는 길에 코라를 구경하는 인파에 파묻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간수와 함께 구치소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구치소는 법원 꼭대기층에 있었다. 사람들이 들 것을 밀치고 지나갔다. 내 담요가 당겨져서 바닥에 끌렸다. 코라가 집어들어 꼭 덮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얼른 돌아섰다. 11. 나는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하지만 주 경찰 대신 진술을 받던 녀석이 나를 지켰다. 그는 다른 쪽 침대에 누웠다. 나는 잠을 청했고 얼마 후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쓰러졌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내려쳤을 때 그리슨의 머리에서 나던 끔찍한 파열음, 그 파열음이 내 귓가에 울렸다. 다시 잠을 청했고 꿈에 빠져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똑같은 파열음이 내 귓가에 울렸다. 한 번은 깨어났을 때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팔꿈치를 꿰고 내게 몸을 수그렸다. 이봐, 예,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 꿨어요. 알았어요. 그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대야에 물을 담아 가져오게 하고는 주머니에서 면도기를 꺼내 면도했다. 그런 다음 세수했다. 아침 식사가 들어오자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게 신문을 갖다 주었다. 거기 있었다. 코라의 큰 사진 바로 밑에 들것에 실린 나의 작은 사진이 일면에 있었다. 신문에서는 그녀를 술병 살인자라고 불렀다. 법정에서 그녀가 유죄를 시인한 것과 오늘 선고 공판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신문 안쪽 한 면에는 처리 속도에 있어서 이 소송이 기록을 세우리라는 얘기도 있었다. 모든 소송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처리된다면 법안을 100가지 가결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하는 목사의 의견도 실렸다. 코라의 자백에 관한 기사를 찾아 신문을 다 뒤졌다. 그 안에 없었다. 12시쯤 젊은 의사가 들어와 알코올로 등을 적셔 반창고를 떼어내며 등을 치료했다. 흠뻑 적셔 떼어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벗겨내는 바람에 지독하게 아팠다. 그가 반창고 일부를 떼어내자 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머지는 그냥 붙여두었다. 간호사가 내 옷을 가져왔다. 나는 옷을 입었다. 들것드는 사람들이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밖까지 나가도록 나를 도와줬다. 운전사가 딸린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밤을 보낸 자가 나를 차에 태웠다. 우리는 2블록 달렸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우리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로 올라갔다.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카츠가 거기서 손을 내밀었다. 다 끝났어요. 굉장하네요. 언제 그녀를 교수형시키죠? 그녀를 교수형시키지 못해요. 그녀는 풀려났어. 자유죠. 새처럼 자유롭죠. 잠시 후 법원에서 몇 가지가 정해지는 대로 그녀가 나올 거요. 들어오세요. 얘기해드리죠. 그가 개인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담배를 말아 반쯤 태워 입에 물자마자 얘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거의 알지 못했다. 전날 그렇게 졸린 표정이었던 남자가 이토록 흥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체인버스, 이건 내 평생 겪었던 사건 중 최고예요. 맡았다가 24시간 내에 빠져나왔어.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해야겠죠? 글쎄, 댐시대 퍼포 싸움은 2라운드를 안 넘겼죠. 안 그래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아니죠. 싸움을 벌이는 동안 뭘 했는가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싸움이 아니었어. 4명이 하는 카드 게임인데 모든 선수에게 완벽한 패가 돌려졌어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이겨야죠. 이기려면 별 볼일 없는 패를 가진 선수가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런 건 빌어먹을 짓이지. 그런 별 볼 일 없는 패는 매일 만나요. 모두 다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 제대로 돌리면 이기는 카드를 모두 다 가진 상황인데 나를 보시오. 체인버스.
당신이 소송에 날 불려들었을 때 내 부탁을 제대로 들어준 거죠. 결코 다신 이런 사건을 맞지 못할 거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테니 걱정 말아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거요. 당신 앞에 카드를 다 펼쳐 보일 때까지 패를 어떻게 돌렸는지 알지 못할 거요. 자, 우선 당신과 여자가 있었어. 당신들은 각자 완벽한 패를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완벽한 살인이었으니까요. 체인버스. 아마 당신은 그게 얼마나 훌륭했는지조차 모르겠죠. 새킷이 당신을 겁주려고 했던 모든 것, 즉 차가 뒤집힐 때 그녀가 차 안에 없었다는 것, 그녀가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빌어먹게도 하나도 제대로 성립되는 게 아니었어요. 차가 구르기 전에 비틀거릴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뛰어내리기 전에 핸드백을 집어들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그것으로는 어떤 범죄도 입증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녀가 여자라는 걸 입증할 뿐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냈죠? 새키색에서 얻어냈죠. 지난밤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내 앞에서 의기양양하더군요. 고된 일을 한다고 날 동정하면서 새키고 나는 적수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절친한 적이요. 그는 날 속이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이고 나도 역시 똑같은 짓을 할 거요. 심지어 내기도 했어요. 이 일에 $100를 걸었죠. 그냥 자신의 패를 돌리며 교수형 집행인이 자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완벽한 소송이라며 날 조롱했죠. 교수형 집행인이 나와 코라에게 할 짓을 두고 두 사내가 $100의 내기를 걸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똑같이 제대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우리에게 완벽한 패가 있었다면 그의 패가 어디로 끼어들었죠? 말하리던 참이요. 당신에게 완벽한 패가 있었지만 고금을 통틀어 남자건 여자건 그런 패를 돌릴 수 없다는 걸 새끼선 알죠. 검사가 패를 제대로 돌리면 말이죠. 그가 해야 할 일은 당신들 중 하나를 반대편이 되게 만드는 게 전부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 그건 확실했어. 그게 첫 번째 사항이요. 다음으로 심지어 그는 소송을 열심히 연구할 필요도 없었죠. 그를 대신해 줄 보험회사가 있으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죠. 그게 새끼시 아주 좋아했던 부분이요. 그의 일은 패를 돌린 게 전부요. 그러면 판돈이 바로 자기 수중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죠? 보험회사가 대신 파헤쳐 놓은 자료를 받아 그걸로 당신을 지독하게 겁주어서 그녀에 대한 고소장에 서명하게 만들죠. 그는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패인 당신 자신이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을 뽑고 그와 더불어 당신이 가진 어떤 패를 내놓게 했죠. 당신이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면 틀림없이 사고겠지만 새끼는 그걸 이용해서 그녀에 대한 고소장에 당신이 서명하게 만들었어. 서명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빌어먹을 새끼이 알게 될까봐 무서웠던 당신은 서명을 하게 되었고 노랗게 쫄아버렸어요. 그게 다예요. 노란색은 살인하면 떠오르는 색깔인데 새끼보다 그걸 더 잘 짐작해내는 사람은 없죠. 좋아요. 그가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걸려들었죠. 당신이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겠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세상 어떤 힘도 그녀가 당신을 배반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새끼선 안 거요. 나와 저녁 식사를 할 때 상황이지. 그는 나를 조롱했어. 나를 동정했죠. 내게 $100를 걸었어. 그리고 나는 카드를 돌리기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 패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내내 거기 앉아 있었죠. 좋아요, 체인버스. 당신이 내 패를 들여다보고 있네요. 뭐가 보이죠?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 보여요. 새끼도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보시오. 어제 당신을 떠난 후 그녀를 만나러 가서 파파다키스의 금고를 열어볼 위임장을 얻었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걸 찾았어. 상자 안에 또 다른 보험 증권이 있었죠. 그걸 작성한 보험 판매인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어. 그 사고 보험 증권은 파파다키스가 몇 주 전에 겪은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었어. 보험 판매인은 달력을 보고 파파다키스의 자동차 보험이 거의 완료됐다는 걸 알아채고 그를 만나러 갔어. 부인은 집에 없었죠. 두 사람은 화재, 도난, 충돌 사고, 책임보험 등 기본형의 자동차 보험을 빨리 확정했죠. 그런 다음 보험 판매인은 자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보험이 적용된다는 걸 파파다키스에게 알려주면서 개인 사고보험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 파파다키스는 바로 관심을 가졌죠. 아마 지난번 사고가 원인이었겠지만 그랬더라도 보험 판매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파파다키스가 전부 서명했고 보험 판매인에게 수표를 주었어. 다음날 보험증권이 우편으로 그에게 발송됐죠.
알겠지만 보험 판매인은 여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보험 증권들이 모두 같은 회사에 의해 작성된 건 아니요. 이게 바로 세키시 광고한 1번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요점은 파파다키스가 새로운 보험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요. 예전의 보험 증권도 있었고 게다가 아직 일주일간 유효했죠. 좋아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의 1만 달러짜리 개인 사고보험, 캘리포니아 보증보험의 1만 달러짜리 새로운 책임보험증권, 그리고 로키마운틴 신용보험의 1만 달러짜리 예전의 책임보험증권이 있어요. 이게 나의 첫 번째 카드죠. 세키세계는 그를 위해 1만 달러까지 일하는 보험회사가 있어. 내게는 언제든 날 위해 일하는 2개의 보험회사가 있고 2만 달러짜리요. 알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봐요. 세키시 당신에게서 중요한 카드를 훔쳤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똑같은 카드를 훔친 거예요. 당신은 다쳤어요. 안 그래요? 당신은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세키시 그녀의 살인죄를 입증하고 당신이 살인의 결과로 입은 상해에 대해 그녀에게 소송을 건다면 그러면 배심원은 당신이 무엇을 청구하든 당신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이 두 보험회사는 판결에 따라 자신들 보험증권의 마지막 1센트까지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하죠. 이제 알겠네요. 좋아요, 체인버스. 좋아요. 내가 내 손에서 그런 패를 찾아냈지만 당신은 몰랐고 새끼도 찾아내지 못했죠.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새끼 대신 게임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그의 게임이 이길 거라고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가츠는 방안을 몇 차례 서성거렸다.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을 지날 때마다 매번 자신을 뚫어지라 보다가 계속 거닐었다. 맞아요. 그런 패가 있었어. 하지만 다음은 카드를 돌리는 방법이죠. 빨리 돌려야 했어. 세킷은 자신의 카드를 벌써 돌렸고 곧 자백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코라가 자신에게 불리한 당신의 증언을 듣자마자 바로 법정에서 자백해 버릴지도 몰랐죠. 빨리 움직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의 직원이 증언할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 다음 그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는 기록을 남겨두었죠. 그건 나중에 그를 체포하겠다며 가짜로 음포를 놓기 위해서였죠. 그런 다음 쾅 내가 그녀의 유죄를 시인했죠. 그래서 소환이 끝나버렸고 그날 밤 새킷을 막았죠. 그러고 나서 서둘러 그녀를 변호사실로 데려갔죠. 그날 밤 구금되기 전에 30분의 시간을 요구했고 당신을 그녀와 함께 거기 들여보냈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5분으로 충분했지.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실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케네디를 들여보낸 거요. 지난밤 나와 함께 있던 형사 말이죠. 예전에 형사였지만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 탐정이죠. 그녀는 형사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가짜에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뱉어낸 후 그녀가 오늘까지 계속 조용히 있어.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 다음은 당신이었어. 당신이 달아날까 했어. 당신에게 혐의가 없어서니까.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했더라도 당신은 체포 상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걸 알게 되면 반창고도 아픈 등도 병원 근무자도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케네디를 그녀와의 일을 마친 후 당신을 감시하라고 보냈죠. 다음으로 한밤중에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 캘리포니아 보증보험과 로키 마운틴 신용보험 사이에 작은 회의가 있었죠. 그들 앞에 사건을 제시하니 엄청 빨리 거래하더군요. 거래하다니 무슨 뜻이죠? 우린 그들에게 법 조문을 읽어주었어요. 캘리포니아 자동차 법령 141조 사망 4절의 동승인 조항을 말이요. 자동차의 동승인이 상해를 입더라도 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승인의 상해가 운전자 측의 음주나 고의적 과실에서 기인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어요. 보다시피 당신은 동승인이었고 내가 살인과 폭행 혐의에 대해 그녀의 유죄를 시인했죠. 고의적 과실이 많았어요. 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었죠. 어쩌면 그녀의 단독 범행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파파다키스가 가입한 2군데의 보증보험회사들, 턱을 내밀고 당신의 펀치를 기다려야 했던 회사들이 각각 5,000달러씩 출연해서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에 지불했죠. 퍼시픽 스테이츠 사고보험은 그 돈을 다 지급하고 입을 다물기로 합의했는데 이 모든 일에 30분이 걸렸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한 번 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에는요.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퍼시픽 스테이트 사고보험의 직원이 정인석에 나가 당신의 수사에 의하면 어떤 범죄도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그의 회사는 사고보험 청구액을 전액 지불한다고 말할 때의 새끼 얼굴을 지금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체인버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상대를 속여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 바로 턱에 한 방 먹이는 거 말이요. 세상에 그런 기분은 또 없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증언을 했죠? 코라가 선고 공판을 받았어요. 유죄 시인 후 법정은 대개 사건의 정황을 알아내기 위해 증언을 듣고 싶어 하죠. 선고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지. 새끼씨 악을 쓰면서 피를 요구하기 시작했어. 오, 새끼는 피에 굶주린 놈이요. 거기에 그에 반대해서 일하도록 나를 자극하죠. 그는 교수형을 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정말로 믿어요. 새끼과 겨룬다는 건 도박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험회사 직원을 다시 정인석에 세웠죠. 하지만 한밤중의 작은 회의 후 그가 자신의 개자식이 아니라 나의 개자식이 되었는데 새끼만 그걸 몰랐죠. 그가 그걸 알아채고 무척 씩씩거리더군요.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죠. 보험회사가 그녀의 유죄를 믿지 않는다면 배심원이 결코 그걸 믿을 리 없죠. 안 그래요? 그런 뒤라면 그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기회는 없는 거요. 그때가 내가 새끼를 열받게 만들 때여서 내가 일어나 법정에서 연설했어. 천천히 시간을 끌었죠.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어떤 법정이든 유죄 선고를 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녀에게는 불리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녀의 유죄를 시인하고 법정의 자비에 호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녀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었다는 걸 얘기했죠. 하지만 체인버스, 내가 혀를 꼽으려 어떻게 그 하지만이란 단어를 발음했는지 아시오? 하지만 방금 제시된 정언에 비추어 보면 유죄 시인을 철회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어. 아직도 청원기 아닌 8일 이내였기에 새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는 졌다는 걸 알았어. 그는 과실치사의 유죄에 동의했어요. 법정이 나서서 다른 증인을 신문했고 그녀에게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그 점에 대해 실제로 사과했어요. 폭행 혐의는 취하했어요. 그게 전체 사건의 핵심이었는데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케네디가 코라를 데리고 들어와 카트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고 나갔다. 여기 있군요, 체인버스. 그냥 거기 서명하겠소? 당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금 포기각서예요. 보험회사가 아주 친절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었소. 내가 서명했다. 내가 집에 데려다 주길 원해요, 코라? 그래요. 잠깐 두 분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사소한 볼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스인을 죽인 대가로 받은 1만 달러요? 코라가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카츠는 앉아서 수표를 바라봤다. 보다시피 카츠를 위한 몫이 없었다면 완벽한 패가 아니었겠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글쎄 그러니까 난 욕심꾸러기가 아니에요. 대개 전액 다 받지만 이번에는 그냥 반만 받겠어. 파파라키스 부인 5,000달러짜리 수표를 작성하세요. 그럼 이걸 당신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가 계좌를 정리하죠. 여기요. 여기 백지 수표요. 그녀가 앉아 펜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멈췄는데 이게 전부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불현듯 카츠가 다가가서 백지 수표를 집어들고 찢어버렸다. 이런 빌어먹을 평생에 단 한 번 안 그래요? 여기 있어 다 가져요. 10장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나도 10장 받았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그가 지갑을 열어 종이 조각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건 새끼의 100달러짜리 수표였다. 내가 저걸 현금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액자에 넣어둘 거예요. 내 책상 바로 위, 저 위에 걸리겠죠? 12장.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내가 다리를 심하게 절어서 택시를 잡았다. 우선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한 다음 꽃집에 가서 큰 꽃다발을 2개 샀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인의 장례식에 갔다. 그가 죽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니 우스웠다. 이제 막 그를 묻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작은 그리스 교회였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게에서 가끔 본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코라를 무표정한 얼굴로 대했다. 그녀를 앞에서 3번쯤 되는 좌석에 앉혔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나중에 그들이 거칠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했다. 그들은 니의 친구였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 습관신문이 돌려지는 게 보였다. 그녀가 무죄라는 머리 기사가 크게 나왔다.
좌석 안내원이 훑어보더니 달려와 우리를 앞쪽 벤치로 안내했다. 설교자가 그리스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불쾌한 듯 얘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올라가 그에게 속삭이며 그때쯤 앞자리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신문을 가리켰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처음부터 다시 말했는데 불쾌한 얘기는 없었고 애도하는 미망인과 친구에 관한 걸 끼워 넣었다. 모두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밖으로 나와 무덤이 있는 교회 경내에 가자 두 사람이 그녀의 팔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 도와주었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나를 부축했다. 네 이걸 내려놓을 때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 매번 그렇게 되는데 그건 내가 그리스인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에 관한 거라서 특히 그랬을 것이다. 끝에 가서 그가 100번도 넘게 불렀던 노래가 들리자 난 넋이 나갔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그저 다들 하는 방식대로 꽃을 내려놓는 것뿐이었다. 택시 운전사가 일주일에 $15로 포드 자동차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냈다. 우리는 그걸 타고 출발했다. 코라가 운전했다. 도시를 벗어날 때 건축 중인 어느 집을 지나쳤다. 가는 길에 우리는 최근에 새로 짓는 집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지역 전체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리라는 얘기를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를 먼저 내리게 하고는 주차를 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 있는 씻지 않은 와인 잔들, 너무 취해서 미처 치워두지 못한 그리스인의 기타 등 전부 내버려뒀던 그대로였다. 그녀가 기타를 케이스에 넣고 잔을 씻은 다음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그녀를 따라 올라갔다. 그녀가 침실 창가에 앉아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가려고 했다. 당신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앉았다. 한참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날 배신했어, 프랭크. 아니, 그렇지 않아. 그가 내게 시켰어, 코라. 그의 서류에 서명해야 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가 모든 걸 알아챘을 거야.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낼 때까지 그냥 그의 말을 따른 것뿐이야.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당신 눈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고. 맞았어, 코라. 내가 그랬어. 그냥 노랗게 쫄아버렸어. 그게 다야.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가 나를 때려 눕혔어. 난 질려버렸어. 그뿐이야. 알아. 그로 인해 지옥 같은 일을 겪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배신했어, 프랭크.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당신은 원하지 않았어. 당신은 함정에 빠진 거야. 원해서 그렇게 했어. 그때는 당신을 정오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았던 일 때문이었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당신도 알지. 아니, 당신이 정말로 했던 일 때문에 당신을 미워했어. 난 결코 당신을 정오하지 않았어, 코라. 내 자신을 미워했어. 이제 당신을 정오하지 않아. 저놈의 셰킷을 정오해. 그리고 카츠도.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을까? 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지? 그랬더라도 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비록 결과가 그렇다 해도. 당신도 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있었을 테니까. 그게 그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전부였어. 하지만 그들은 맨 처음부터 비열하게 시작했고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그걸 잊지 마. 그게 끔찍한 부분이야. 내가 당신을 배신했어. 둘 다 서로 배신했어. 그러니까 비긴 거지, 안 그래? 비겼어. 하지만 지금 우리를 봐. 우린 산 꼭대기에 있었어. 아주 높은 곳에 올라 있었어, 프랭크. 그곳에서 그날 밤 우리 모든 걸 가졌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몰랐어. 우린 키스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영원하도록 봉인했어. 우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두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었어. 그런 다음 무너져 내렸어. 처음엔 당신이, 그리고 그런 다음엔 내가 말이야. 그래, 비겼어. 우리가 이곳 바닥에 함께 있으니, 하지만 더 이상 높이 오르지 못해. 우리의 아름다운 산은 사라졌어. 빌어먹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잖아, 안 그래? 그런 것 같네. 하지만 난 정말 많이 생각했어, 프랭크. 지난밤에 당신과 나, 영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간이식당, 길, 그리고 당신이 왜 길을 좋아하는지 말이야. 우린 그저 두 명의 풋내기일 뿐이야, 프랭크. 그날 밤 신이 우리 이마에 키스했어.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전부 다 주었어. 그런데 우린 그냥 그걸 누릴 만한 족속이 아니었어. 그런 사랑을 모두 가졌는데 그냥 그 밑에서 부서져 내렸지. 커다란 비행기 엔진이 하늘을 가로질러 산 꼭대기까지 데려다 주지. 하지만 당신이 그 엔진을 포드 자동차 안에 넣자 그냥 흔들려 산산조각 났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프랭크.
포드 자동차 2대라고. 신이 저 위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어. 빌어먹을 놈의 신.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비웃고 있잖아. 안 그래? 그가 우리에게 붉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지나쳤잖아. 그런 다음에 뭐야?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왔잖아. 정신없이 해치웠어. 깨끗하게 빠져나왔고 일을 한 대가로 1만 달러를 얻었지. 그러니 신이 우리의 이마에 키스했다고? 악마가 우리와 함께 침실로 가는 거야. 여봐, 당신과 날 믿고 악마는 아주 잘 자고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프랭크. 10장 얻어내지 않았던가 안 그래? 1만 달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많은 돈이지만 그걸로 우리의 산을 사지는 못해. 산이라니 빌어먹을. 우리에겐 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 쌓아둘 1만 달러라는 돈이 아직 있잖아. 높이 올라가길 원하면 그 돈더미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라고. 당신은 좀 바보야. 머리에 붕대 감고 소리쳐대는 모습을 자신이 좀 보면 좋겠어. 당신은 무언가를 잊고 있어. 우리에겐 축하할 게 있잖아. 아직 술도 한 모금 안 마셨어. 취하자는 얘기 따위가 아니야. 마실 거 마셔야지. 떠나기 전에 남겨둔 양주가 어디 있더라? 내 방에 가서 양주를 찾았다. 1쿼터짜리 버본이었는데 4분의 3 정도 남아있었다. 아래로 내려가 유리잔에 코카콜라 얼음과 화이트 로옥을 가지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모자를 벗자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나는 2잔을 준비했다. 화이트 로옥 조금, 얼음 2개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술로 채웠다. 한잔 해. 기분 좋아질 거야. 이건 새끼질한 비열한 놈이 날 공경에 빠뜨리며 했던 말이야. 하지만 이건 너무 독해. 그건 확실해. 옷을 너무 많이 껴입었네. 그녀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그녀가 술잔을 꽉 붙잡았지만 조금 흘렀다. 빌어먹을. 아직 술병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기기 시작했다. 찢어, 프랭크. 그날 밤 했던 것처럼 벗겨버려. 그녀의 옷을 모두 찢어버렸다. 그녀가 몸을 꼬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옷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감았고 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뱀처럼 곱슬거리며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멍들었고 가슴은 들어 올려져 나 아닌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2개의 커다란 분홍색 반점처럼 퍼져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 모든 매춘부의 어머니 같았다. 그날 밤 악마는 제 값어치를 했다. 13장 6개월을 계속 그렇게 보냈다. 언제나 똑같았다. 싸움을 벌였고 나는 술을 찾았다. 떠나는 일에 대해 싸웠다. 나는 그녀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캘리포니아 주를 떠날 수 없겠지만 그 후 곧바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새끼색에서 떨어져 있기를 바랐다. 그녀가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지난번 법정 소환 후에 했던 것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실토할까봐 두려웠다. 한시도 그녀를 믿지 못했다. 처음에는 특히 하와이와 남태평양 얘기를 했을 때는 그녀도 떠나는 일에 아주 열을 냈다. 그런 다음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례식 후 일주일 좀 지나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손님들은 가게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왔다.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기회라며 그녀는 무척 흥분했다. 프랭크, 이 주변에 있는 도로변 식당들은 모두 다 형편없어. 캔자스인가 어디에서 농장을 하던 사람이 운영하는 것들이니 돼지를 즐겁게 해주는 정도밖에 사람들을 즐겁게 할 줄 몰라. 누군가 나처럼 사업을 아는 사람이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면 손님들이 친구들도 다 데려올 거야. 빌어먹을 손님들 어쨌든 팔아치울 거야. 돈을 벌면 팔기가 더 쉬워지겠지. 벌고 있잖아. 떼돈 말이야. 들어봐, 프랭크. 야외의 나무 밑에 앉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생각해봐.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로 뭘 하지? 에크미 점심식당 설비회사에서 만든 조립식 식당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속이 뒤집힐 지경이고 브레즈노에서 국경선까지 똑같이 끔찍한 걸 먹게 하고 기분 좋아질 기회는 전혀 제공하지 않잖아. 이봐, 팔아치울 거야, 안 그래? 팔아야 할 게 적을수록 더 빨리 처분하게 돼. 물론 나무 밑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겠지. 캘리포니아 식당의 바비큐 굽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손님들을 나무 밑에 앉히려면 테이블을 장만해야 하고 전선을 야외로 연결해 전등도 많이 달고 온갖 일을 해야 하는데 다음번 주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좋든 싫든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살 사람을 찾는데 그 6개월을 사용하자고. 해보고 싶어. 좋아, 그럼 해봐. 하지만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안에 있는 테이블을 몇 개 쓸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해보라고 했어. 안 그래? 자, 이제 술 마시자. 대판 싸웠던 이유는 맥주 판매 허가증 때문이었다. 그때에서야 코라가 정말로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게 됐다. 그녀는 야외의 나무 밑에 자신이 만든 작은 단을 놓고 그 위에 테이블들을 내다 놓았다. 위에 줄무늬 차이를 치고 밤에 등을 켜니 꽤 그럴듯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다가 잠시 30분 정도 나무 그늘에 앉아 은은한 라디오 음악 듣는 걸 좋아했다. 그러자 맥주 얘기가 다시 시작됐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놓아두되 맥주를 끼워 넣는다면 비어가든이 될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비어가든 같은 건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이 가게 전부를 사면서 현찰을 지불할 녀석이지.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 같아. 내겐 아니야. 아니고 말고. 하지만 프랭크, 허가증은 6개월에 12달러밖에 안 해. 맙소사 12달러 정도의 여유는 있어. 안 그래? 허가증을 얻으면 맥주 사업을 하는 거야. 이미 주유소에다 핫도그 장사까지 하는데 이제 맥주 장사까지 하자는 거야? 빌어먹을. 난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고 싶어.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어. 그만하면 됐다고. 내 의견을 말하자면 말이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나무 밑에 잘 차린 장소가 있는데 이제 와서 허가증이 없어서 맥주가 없다고 말해야 한단 말이야?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야 하지? 할 일이라고는 축전기를 설치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생맥주를 팔 수 있지. 병맥주보다 낫고 돈이 더 남아. 저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쁜 유리잔을 봐두어서 길쭉하고 멋진 것들이지. 사람들이 술 따라서 마시기 좋아할 만한 거였어. 그래서 지금 축전기와 유리잔을 구해야 한다는 거지. 안 그래?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비어 가든 같은 건 원하지 않아. 프랭크, 전에 뭔가 대고 싶은 적 없었어? 내 말을 듣고 이해 좀 해봐. 난 이곳에서 떠나버리고 싶어.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매번 빌어먹을 그리스인의 유령이 달려드는 게 보이지 않고 꿈에 그의 메아리가 들리지 않고 라디오에서 기타 소리가 나올 때마다 매번 깜짝 놀라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떠나야만 해. 내 말 듣고 있어? 여기서 나가야만 해. 아니면 돌아버릴 거야. 내게 거짓말하고 있지?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 평생 이보다 더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어. 당신이 그리스인의 유령을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볼지 모르겠지만 프랭크 체인버스씨는 아니야. 아니, 떠나버리고 싶은 건 그냥 당신이 불황자이기 때문이야. 그게 다야. 여기 왔을 때 당신은 불황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떠나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무슨 상관이야. 떠나버리는 그만이야. 안 그래? 바로 그거야. 당신은 상관없어. 여기 머물러 살면서 알고 있어. 그게 당신의 뜻이지. 지금까지 쭉 원했던 거. 여기 사는 거 말이야. 그런데 왜 안 되지? 우리 잘하고 있잖아. 왜 여기서 살면 안 되지? 들어봐 프랭크. 당신이 날 알게 된 이래 계속 날 불황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얘기했지. 난 불황자가 아니라고. 난 무엇가 되고 싶어. 여기서 살자. 우린 떠나지 않아. 맥주 판매 허가증을 얻자고. 우린 꽤 벌게 될 거야. 늦은 시간이었고 옷을 반쯤 벗은 채 위층에 있었다. 지난번 법정 소환 후 했던 것처럼 코라는 주위를 서성거리고 얼굴에 그때와 똑같은 우스운 경련을 일으키며 얘기했다. 물론이지. 살자.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자. 코라. 자, 한잔해. 술 싫어. 당신은 술이 필요해. 돈 버는 거 얘기하면서 좀 더 웃어야지. 안 그래? 벌써 웃었어. 하지만 더 벌 거잖아. 안 그래? 비어 가든에서 말이야. 두 잔 마셔버리자고 행운을 빌면서. 이 바보. 좋아. 행운을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이런 식이었다. 매번 숙취에서 빠져나오며 그런 꿈을 꾼다는 건 비밀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파열음이 내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코라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서 옷가지를 챙겼다. 나는 코라를 기차에 태웠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가스가 되어 어디론가 떠도는 듯한 우스운 기분이 들었다. 자유라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말다툼하거나 악몽을 쫓아버리려고 싸우거나 술 한 병으로 여자를 기분 좋게 하려고 달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차를 출발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차가 꿈쩍도 안 했다. 온갖 걸 다 밟아봤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뭐가 문제예요? 차가 안 나가나 봐요? 사람들이 주차할 때 점화 상태로 놓아두어서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책임이네요. 그들이 충전해 주어야죠. 그래요. 하지만 난 집에 가야 하거든요.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리죠. 정말 친절하네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놈이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꽤 멀어요. 시골에 있어요. 멀수록 더 좋죠. 그게 어디든 바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요. 착한 여자라면 안 된다고 말하기 힘들게 하네요. 글쎄, 그럼 그렇게 힘들면 말아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옅은 색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았다. 얼굴이 못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날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아주 친절한 데다가 나를 마치 어린아이나 뭐 그점으로 알아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여자는 처신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건 척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끝내주었던 건 내가 누군지 그녀가 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였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서로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자는 내 이름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맙소사 참 이런. 그래서 얼마나 안심되었던지 테이블에 잠깐 앉으라고 한 다음 그리스인 살해사건 소송의 진상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기차에서 걸어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스로 변해 운전대 뒤에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은 매지 앨런이네요? 글쎄, 사실은 크레이머지만 남편이 죽은 후 내 성을 다시 써요. 자, 들어봐요, 매지 앨런. 아니, 크레이머. 당신이 어떤 이름을 쓰길 원하든 간에 당신에게 하고 싶은 작은 제안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 차를 빙 돌려서 남쪽을 향한 다음 당신과 내가 작은 여행을 일주일 좀 하자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 그렇게 할 수 없겠는데요? 왜 안 돼요? 오, 그냥 할 수 없어. 그뿐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죠? 물론 마음에 들어요. 자,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웃었다. 고백할게요. 좋아요. 그러고 싶어. 맞았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왜 그런지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 하지만 여행을 떠날 수 없어요. 고양이들 때문이에요. 고양이들? 고양이가 많아요. 내가 바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고 그게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예요. 글쎄, 애완동물 보호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죠. 그 말에 그녀가 웃어했다. 고양이들을 본 애완동물 보호소 사람 얼굴이 보고 싶네. 그런 종류의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고양이지 안 그래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작아요. 내가 키우는 고양이들은 커요. 애완동물 보호소가 우리 사자를 잘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호랑이들 아니면 퓨마 아니면 제규어 3마리 그놈들이 제일 나빠요. 제규어는 끔찍한 고양이예요. 아이고 맙소사 그런 걸 데리고 뭐해요? 아 영화에 출연시켜요. 새끼도 팔고 개인 동물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놈들이 주변에 있으면 손님들이 꼬여요. 내 장사에는 사람들이 꼬이지 않겠네. 음식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놈들을 구경하러 오고요. 음식점이라고? 여보,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요. 빌어먹을 나라 전체가 서로서로 핫도그를 팔아먹고 사네? 글쎄 어쨌든 고양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놈들을 먹여야 하거든. 빌어먹을 그럴 수는 없지. 괴벨에 전화해서 와서 가져가라고 얘기합시다. 100달러면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전부 다 돌봐줄 거야. 나하고 여행하는 게 당신에게 100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정확하게 100달러의 가치가 있죠. 오 세상에.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겠네. 괴벨에 전화하는 게 좋겠네요. 그녀를 자기 가게에 내려놓고 공중전화를 찾아 괴벨에 전화를 걸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그녀를 찾아갔다. 어두워질 무렵이었다. 괴벨에서 트럭을 보내주었고 줄무늬와 점박이를 가득 태우고 돌아가는 걸 보았다. 나는 도로 아래쪽 100m쯤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곧 그녀가 작은 여행용 손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나는 그녀가 차에 타는 걸 도와주었고 우리는 출발했다. 좋아? 아주 좋아. 칼리엔테까지 내려갔다. 다음날 해안을 따라 아래로 110km쯤 떨어진 작은 멕시코 마을인 엔세나다까지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갔다. 거기서 작은 호텔에 투숙했고 사나흘 보냈다. 아주 좋았다. 엔세나다는 모든 게 멕시코식이어서 미국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느낌이 든다. 방에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오후에는 그냥 거기 누워 바다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봐 고양이라니 그걸로 뭐해 훈련시키나? 우린 그런 종류는 없어. 우수한 종들은 아니니까. 호랑이 빼고 다 망난이야. 하지만 난 사실 훈련시켜. 그놈들 좋아해? 진짜 큰 놈은 별로야. 하지만 퓨마는 좋아. 언젠가 함께 공연할 작정이고 하지만 많이 필요하겠지. 정글 퓨마 말이야.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망나니 말고 말이야. 뭐가 망나니야? 사람을 죽이려는 놈. 그놈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망나니는 정말로 그래. 사람으로 치면 미친놈이겠지. 가둬놓고 키우면 그런 놈이 나와. 이놈들은 고양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미친 고양이인 거야. 정글 고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내가 정글에서 잡았으니까. 당신이 산채로 잡았다는 말이야? 물론 죽으면 쓸모없어. 아이고 맙소사 어떻게 그렇게 하지? 우선 배를 타고 니카라과로 내려가. 진짜 괜찮은 퓨마는 다 니카라과에 있거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것들은 그에 비하면 그저 이류일 뿐이야. 그런 다음 인디언 소년 몇 명을 고용해서 산에 올라가. 그리고 퓨마를 잡아. 그러고 나서 데리고 돌아오고. 하지만 이번에는 한동안 함께 머물며 훈련시키는 거야. 여기 말고기보다 거기 염소고기가 싸거든. 출발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들리는데 준비는 돼 있지. 그녀가 포도주를 조금 빨더니 나를 한참 바라봤다. 길고 가는 빨대로 포도주를 빨아 입안으로 뿜어 넣는다.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녀는 두세 번 포도주를 빨아 마셨고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준비됐으면 나도 그래. 제 얘기를 뭐야? 빌어먹을 걸 잡으러 내가 당신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프랭크, 나 돈 꽤 많이 가져왔어. 저놈의 정신 나간 고양이들을 괴벨 보호소에 맡겨버리고 얼마든 주는 대로 당신 차를 팔아버려. 그리고 나와 고양이 사냥이나 떠나자고? 그렇게 해. 당신도 그러겠다는 말이지? 언제 출발하지? 내일 여기서 떠나는 화물선이 있는데 발보아 항까지 간대. 거기서 괴벨로 전보를 쳐. 당신 차는 여기 호텔에 두고 가면 되고 팔아서 받는 대로 보내주겠지. 이게 멕시코인의 한 가지 좋은 점이야. 행동은 느리지만 정직하거든. 좋아. 우와 기뻐. 나도 그래. 핫도그와 맥주와 치즈를 곁들인 애플파이에 너무 질려서 전부 강에 던져버릴 참이었거든. 당신도 좋아할 거야 프랭크. 산이 시원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공연할 준비가 다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돈도 넉넉하니 마음껏 쓰고. 당신 약간 집시 같은 면이 있지? 집시라고? 태어날 때부터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날이 밝을 무렵에는 완전히 깨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때 니카라과가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